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 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이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리십니다. 오늘 한승동에 지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비가 지금 가을비가 아주 예. 제법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비가 아주 네, 조금 지금 그쳤는데 아주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뭐 지난 일주일 동안 한강 효과가 아주 우리나라 전체를 또 전 세계를 아주 휩싸은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그간에 침체가 됐었던 인쇄업이 아주 지금 부밍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대단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그냥 느끼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어젠가 저기 을지로 그 인쇄골목에 갔더니 직접 가셨어요? 예. 네. 그 인쇄골목에 쭉 양쪽으로 이제 가게들이 있고 인쇄소들이 있고 이제 앞에 보통 이렇게 그 인쇄용 이게 큰 제지판, 종이판들을 쫙 쌓아놓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예. 쌓아놓는 게 보니까 뭐 그릴 메울 정도로 그 뭐 정도예요. 예. 꽉차 있고. 100만 권이 넘게 팔렸다고. 그렇죠. 6일 동안 110만 권 이상 분당 팔렸다니까. 136권 팔렸답니다. 그 좋은 일이죠. 사람들이 네. 거기 가면은 이게 이 오토바이 개조한 그 종이 이제 옮기는 일꾼들이 많거든요. 네. 아, 그분들도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예. 그다음에 이 소형 트럭들도 이게 그 종이 실은 소형 트럭들 왕래도 아주 빈번하고 아주 활기차 보였어요. 네. 아, 참 진짜 그 노벨 문학상이 이렇게 산업계에까지 큰 맞습니다. 지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예, 진짜 예. 저도 출판사 하나 갖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래가 거기서 직접 그 저희 학술지를 인쇄를 하고 아, 예, 예. 인쇄소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죠, 출판사에서 인쇄소로 항상 그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잘 압니다. 그 예, 예. 저기 그쪽 을지로 쪽에 인쇄소를 종종 가거든요. 근데 그렇죠. 아, 이게 많이 바빠졌다고 이게 하니까 하나 탁 걱정입니다. 히트작이 이같이 또 빅 히트작이잖아요. 네네. 하나 터지면 아마 그 수요를 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 인쇄소들이 나눠서 전부 다 네네. 분담해서 이렇게 일시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한강시 작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출판사나 네. 인쇄소도 전부 까지도 예. 다 풀가동하는. 아, 그렇군요. 아, 제가 조금 아까 걱정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11월 달에 저희 학술지 인쇄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강 작가의 작품이 지금 계속 인쇄가 되면은 제때 그 발행을 못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입니다. 행복한 고민이라고요. 행복한 걱정이죠. 예. 아, 저희가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 인쇄업계가 굉장히 활기차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희 예, 사실 예. 사장님들 다 알고 그러거든요. 예. 예. 하여튼 그 온 나라가 참 축제 분위기로 참 즐거운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예. 이 굉장히 시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영상 하나를 좀 가져왔는데 동영상 잠깐만 좀 비춰주십시오. 편파 현행된 역사 왜곡에 힘을 불어주는 노벨상의 권위를 식출시키는 스웨덴 한림원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예.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네. 일본이 심지어 한국에 대해서 그 수출 규제할 때조차도 네. 우리 아주 열렬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색깔 표시하기가 좀 민망한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일부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일장기 들고 네. 아베 만세는 아니지만 아베 일본 총리한테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혼내주라는 면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했거든요. 네. 그런 식의 시위를 우리나라 이걸 우파라고 하기에도 정말 아, 무슨 우파입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우파도 아니고 그거도 아니고 네네. 뭐 정말 어린이를 치면 철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네네. 근데 이번에
이런 일에 스웨덴 대사관 앞에 대사관 앞에서 지금 저기 시위를 해갖고 그러게요.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전쟁 세대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 인구 중에서 전쟁을 실제 인지하고 있을 정도. 그러니까 한 5살 이후에 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다 예, 80 예. 이후거든요. 그분들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데모를 하고 그러는지. 그거를 약간만 생각해도 근데 스웨덴 할리먼이나 네. 그 국가에 대한 굉장히 모욕이죠. 모욕인데 스웨덴 할리몬의 어떤 측면에서 제가 보면은 한강 작가한테 역시 노벨 문학상을 잘 줬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깊은 맞습니다. 고통과 분열이 있는 국가에서 그런 문제들을 문학적으로 한번 치유하고자 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해석이십니다.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아주 어쨌든 좋은. 아니 그리고 이게 참 저도 그래서 관련 법규를 찾아봤는데 원래 예전에 그 집시법 집회 및 예. 시위에 관한 범죄 11조 1항에서 100미 그 외교공간 100m 예. 저기 이내에서는 이제 어떤 집회가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위헌 판결이 나갔고요. 예. 2003년에 그 이후에 왔더니 현행 집시법 제 11조 5항으로 옮겨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당 외교 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또 집회 및 시위로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다음 외교기관에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100m 이내라 하더라도 시위를 지금 허용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참 나라 방식이죠. 나라 방식이죠. 그런데 그거는 거기는 다행입니다. 그 수요 집회라든가 그 네.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네네.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는 그 시위도 그런 조항이 걸려가지고 예. 제대로 못하고 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뭐 또 해소가 되겠네요 어느 정도. 네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좀 했는데 한국과 스웨덴의 관계를 보면 그냥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뭐 특별한 그 갈등 상황이 없이 친선 없죠. 관계를 유지했는데 예. 스웨덴에서 놀랄 것 같아요. 거기 자기네 서울 주재 대사관에 그 자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그 시위를 하는 게 뭐 공산화를 뭐 획책했다고 한강 작가의 뭐 역사를 왜곡하고 참 그런 분들의 생각은 거의 그 인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러니까요. 그냥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심심할 뻔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맞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하면 심심할 뻔했는데 세상에 살다 저런 일이 다 있구나. 알 교수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예. 정말 이번 수상의 의미를 더 네. 증폭시켜주는 예. 아주 하나의 에피소드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그 삶의 그 나라의 사회의 트라우마의 본질을 건드렸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참 놀랄만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파장은 자꾸 커질 것 같고요. 네, 이게 도서 출판, 그 책 판매라는 면에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나 전 세계가 다른 외국,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벌컥 뒤집어졌어요.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 주 벨기에 한국문화원에 있는 채식주의자가 도난당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영어판이라 원서지, 불어판에 원서가 도난당해서 굉장히 당황스럽대요. 대체 원서. 누가 한국어 책을 갖다가 훔쳐가서 그러게요. 제가 보기엔 한국 사람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한국어 뭐. 원서를 집에 좀 보관하고 싶은 누군가가 그러지 아마도. 않았는가 아마 제 예. 추측인데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그냥 어쨌거나 여기서 1년에 그럴 수 있죠, 매일 이게 새로 생산이 되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죠. 주 벨기에 한국 대사관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예. 좀 해봅니다. 그것도 재미있는. 네네. 하여튼 에피소드. 그런 일이 있을 정도고 예. 보통 노벨 문학상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간의 문화적 위상이 K-팝이다, 예. 뭐 무비다,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는데 결국은 그 심층 심리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학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학의 정말 핵심을 건드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 텍스트니까요. 네, 저렇게 화려하고 그야말로 반짝반짝한 나라인지 알았던 그 국가의 현대사 이면에 이런 깊은 상처가 또 도사리고 있고 그걸 이제는 극복하는 그 단계가 아닌가. 예. 참. 네, 어쨌든 한국 역사의 아주 의미가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네, 이제까지 좀 익숙하게 어떻게 보면은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네, 그런 현상이 도드라졌는데 역사 해석, 과거사에 대한 해석 문제라든가 특히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문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 어떤 정체성을 흐리는 네,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계속돼 왔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강의 그 노벨상
문학상 수상은 그런 문제를 말끔하게 어떤 면에서 해소시켜 버렸고 그 다음에 그 깊이나 이런 데서도 그 정신에서도 그 항만이 아니라 그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럼요. 높이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뭐 그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일부 사람들이 그런 시위라는 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애교스럽고 웃기다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네. 시기에 저도 참 신기해 갖고 어떻게 예, 저런 예. 일이 참 예.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도. 그럼요. 그게 뭐 아, 참 나이가 너무- 몇인데.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저러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뭐 좀 계속해서 좀 이런 또 우리 사회에 항상 휴대폰만 보고 뭐 디지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학과 시가 또 좀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서 그렇죠. 많이 좀 논의됐으면 합니다. 그 차제의 그 이게 뭐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저절로 그렇게 돼 버렸는데 제주 4.3이나 네. 그 주요 주제인 4.3이나 5.18 같은 5.18 문제에 있어서 네. 그걸 너무 색깔론으로 보고 이렇게 편협하게 이렇게 네. 역사를 해서 좀 보지 말고 또 넓고 깊게 보면은 이번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한강의 그 수상은 정말 의미 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 역사를 한번 싹 이번에 제가 다니는 그 민들레에서 그 네. 조성열 우리 저 외부 필자인데요 박사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는데 예. 그것도 아주 뭐 어떻게 아주 명쾌하게 심지어 이제 거기서는 일본의 그 독도의 다케시마 이나리에 있는 것 그대로 두지 말고 네.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왜냐하면 일본이 너무 노골적으로 막 교과서에 넣고 요새 그렇죠. 백서에 넣고 하는 바람에 이게 대해서도 그 시료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네. 미온적으로 그 대응할 단계가 지난 것 지났다.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차제에 차라리 지금 울릉도에서 그 만들고 있는 공항도 활주로를 더 넓히고 네. 길이도 늘려가지고 완전히 군사적 이용도를 분명히 하고 또 확장하고 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우리 저 일본에 대한 대응 자세도 네. 차제 완전히 고쳐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음. 그리고 이게 만일에 미군 그 전시작전권이 계속 지금처럼 미국에게 주어져 있다면 만일에 자위대가 혹은 일본 우익들이 독도에 상륙해가지고 이 다케시마 우리 땅이라고 할 경우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그렇죠. 미국은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에 굉장히 애매하게 대처하고 있고 대처하고 있죠, 그럼요. 그걸 아직도 한국 영토를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고 네. 그게 무인도 그냥 돌섬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거든요. 네. 차제 일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네. 요구하고 만일에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무리 가까운 나라고 할지라도 어떤 영토에 대해서 타국 영토에 대해서 그 우리 거야라고 주장하는 건 일종의 선전포고거든요. 네. 전쟁 상황이에요. 당연하죠. 영토는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까지는 미국이 강력한 영향하에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힘이 약해서 어떤 1965년 한일 협정 때부터도 그랬지만 좀 약자의 처지에서 그렇다고 치고 또 실효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더라도 지금 일본 자민당 정부가 하고 있는 노골적인 말하자면 지금 후세대까지 그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넣어가지고. 그럼 지금 자라는 세대들은 틀림없이 거기 다케시마고 당연히 일본 영토라고 주장할 텐데 장차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사태 변화나 이 전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오히려 더 수동적으로 얼마 전에 그 독도 모형도 치워버렸듯이 대응을 안 하려고 그렇죠. 예.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뭐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 이런 좀 정부가 일본의 극우 군국주의자들과 맥을 같이 하는 이런 정부가 과연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와중에 예. 지난주엔 또 저 주일 대사가 예. 저 기자 인터뷰에서 계속 일한을 거의 100회 넘게 했다고 이런 게 지금 어떻게 가능해요? 예. 그 해명을 한 거 보니까 일견 뭐 이해가 안 가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했으니까 그리고 일본 기자들 대성으로 했으니까 일본식 표기나 관행에 따라서 일한을 했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뒤집어 보십시오. 한국에 온 일본 외교관이나 네. 관리들 중에 여기 왔다고 해서 네. 한일 관계를 자기들 식으로 일하는 관계라고 표기했으면 했지
여기 왔다고 해서 한일 관계를 불러준 적이 있었나요? 아니 대사는 비즈니스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거기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국의 맞습니다. 입장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중립적일 수도 없고요. 거기는 그렇죠. 완벽하게 한국이에요. 그렇죠. 예. 예를 그리고 들어서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음. 어떤 공무원이 계속 일한이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일본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네네. 예, 예. 도대체 그리고 심지어 일미한 뭐 그것까지는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그것도 말이 안 예. 되죠. 그렇죠. 일미한은 더 말이 안 되고. 한일미까지 모르지만은 예. 일미한도 그렇고 일한이라는 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주일 한국 대사분이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대학원에 예. 교수도 하셨는데 그 서울대 계시는 교수분들 중에는 정말 이상한 분들도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다수는 아니시지만 아니 그리고 일본을 그 현지 일본의 그 일종의 예우적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받을 수 없죠. 네, 저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그 우리 대사가 일본에서 한일이라고 한미일이라고 해도 그쪽은 다 알아듣습니다. 네네. 그리고 당연히 주권 국가로서는 그렇게 음. 수술을 해도 하던 저쪽 상대방의 예를 안 갖추는 게 아니고 그럼요. 정식으로 예를 당연히, 갖추는 예. 거죠. 당연히 한일이죠. 왜냐하면 그럼요, 외교관 그럼요. 입장에서 저는 사실은 이거 네. 보고 그 이 박철희 주일 대사가 그 예. 신입장 제정하던 그 상황을 한번 사진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예, 보고 예, 싶거든요. 예. 왜냐하면 신입장 제정할 때 우리 대통령의 특명 정권 대사이자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간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신입장을 제정 받는 사람은 국가원의 일왕이죠. 일왕 부부가 받는데 예전에도 새로 부임한 주일 대사가 아주 그 저기 인사를 깊숙이 해서 아주 큰 예.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냥 간단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전혀 굴릴 게 그렇죠, 없는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그냥 뭐 살짝 목리하고 들어가서 신입장 제정하는 정도인데 이분이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 얼마나 그 일왕이 존귀해 보이셨을까요? 그런 생각이 다 들 황당한 그러니까 이게 문제이고요. 그리고 박 대사가 그 변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현지에서 일본 기자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본말로 바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 관리에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그것도 말이죠. 말도 안 사실은 되는 소리. 의도적으로 사실은 그럼요. 국가라면은 내가 상대방 말을 엄청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굳이 우리 말을 하고 통역을 네네. 붙이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뭐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대사니까 일본 기자라고 일본말로 하는 건 그 좋습니다. 사석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공식적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그 현지어를 쓰는 건 매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의 머리 구조는 한국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뭐 그렇게 일본어를 잘하시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래요. 네네.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외국어를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네. 언어라는 게 정말 이게 어떤 심지어 기자들 취재할 때도 그렇고 네. 특히 이제 관리들이나 외교사들도 더욱더 그런데 웬만큼 그 나라 말을 잘 하더라도 네. 그 나라 말을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그 나라 본토 네이티브 사람하고 네네.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외국인 할 때는 네. 이게 같아질 수 없어요. 뭐 전형적이고 박정희 국가 예. 당시 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예. 당시 일본 수상 누구죠? 그 당시 기시노부스키. 기시노프스케 회담할 때 통역 붙였잖아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은 네이티브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일본어가 저는 뭐 일본어가 네이티브인데 그래도 그렇죠. 그거를 통역을 붙이는 맞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그 나라 언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생각할 시간도 갖고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말의 언어에서 약간 그 차이가 나면요. 네, 시체말로 꿀려요. 네네. 사고 폭도 네. 좁혀지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되고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예컨대 미국 가서 멋있게 뭐 영어로 발표도 하고 노래도 불렀는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노심초사했겠어요. 그거 다 왜 안 되는 머리를 외우려고. 눈치를 얼마나 보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정당한 자기 주장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분이 그 대사라는 지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사는 맞습니다. 100% 한국 입장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 나라 언어를 당연히 쓸 수 있죠. 그 나라 대사니까 주재국 그렇죠. 대사는 그렇지만은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뭐 유명한 전설적인 대사들 외국에도 많은데
예전에 그 브레즈네프 때 그로미크 외상이 네. 주미 대사를 한 18년 정도 했어요. 오래 했죠. 오래 했는데 저는 어릴 때 그 얘기를 듣고 야 소련 사람이 미국 가서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아니었겠습니까? 그 워싱턴에 앉아갖고 뭐 그러면 진짜 여기 물 한 잔 냉면시계. 먹는 거 다 도청되는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완전히 자국 입장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하고 이번에도 이번에 보니까 또 그 뭐 참 그 저기 주미 대사가 예전 기록을 봤더니 뭐 노무현 대통령이 영어도 못하면서 외교를 하냐 그러는데 참 오만한 태도더라고요. 예,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또 해갖고 그 저기 그런 말을 해서 그 문제 때문에 그 언사가 되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참 대통령의 외교 감각이 왜 영어랑 좌우돼야 되며 제가 그 강력하게 한번 문의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본인은 우리-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그럼요. 네. 그리고 우리 우파나 보수파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게 흔히 이승만의 탁월한 점, 네. 이승만이 김구 선생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 논리 중에 하나는 영어를 무지 잘하고 네. 그 사람이 그 프린스턴 대학 나왔나요? 프린스턴, 하버드, 조지 그러니까 워싱턴 뭐 네이티브도 하는 말하자면 영어의 달인이다. 이런 걸 그 요소 하나로 꼽거든요. 네. 난 이 철저히 사대주의적이고 예. 또 외교 관계에서는 내가 상대방 말을 특히 그 원수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그 한 국가의 원수가 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면 그 국가의 원수는 그러면 200개 가까운 언어를 해야 언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네, 되는데 그쵸. 말이 됩니까? 그게?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조현동 주미대사 보니까 스페인어 전공하셨고 예. 물론 외교관이시니까 그분의 영어가 검증된 거는요 예. 외무고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허다못해 미국 연수도 안 받았습니다. 미국인 영어권에 영국 연수도 안 받으신 네. 분인데 제가 그분의 실력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오만한 저사가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참 외교의 달인으로서 인정되는 것도 단순히 영어를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결단이 많아요. 저 한국 전쟁 났을 때 무치오 미국 대사 불러갖고 미국이 참전 안 하면은 여기 있는 미국 사람들을 최전선에 세워갖고 전쟁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문제들이 사실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 존 그러니까요. 덜레스 그 회고록 보면 한 장이 챕터가 한국 문제인데 거기 보면은 그 제3세계 그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미국의 그 어떤 정치를 완전히 이해했던 사람이다 이승만은. 그래서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 방공포로 석방 문제 때문에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점들의 그 이승만 대통령의 결기라고 할까요? 저는 그거는 뭐 그런 전공자로서 거는 인정을 합니다. 있겠죠. 대단한. 그러나 단순히 그분이 뭐 영어 잘하셨어요. 영어 잘하셨는데 단순히 영어를 했기 때문에 훌륭한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한 그 이승만 예찬자의 기본 그 취지는 이승만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네. 김구를 욕하기 욕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렇죠. 김구 선생을 욕하기 위한 거예요. 네네. 김구 선생이 영어 못했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소리지. 되는 뭐 얘기를 저 혁명투사셨는데. 영어 실력으로 한국 독립운동사를 쓸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평가할 모양이죠. 예. 그 뭐 전혀 하등 그 앞뒤가 안 맞는 소리들이고요. 하여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문제들인지. 그러니까 하여튼 한두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는데 정말 뉴라이트부터 시작해 소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같이 정말 고 연쇄 고리에 딱 꿰어지는 연계군이 많이 다 연계군이 연결되는 많습니다. 거예요. 예, 보면. 연결절이 되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좀 이해해야 될지가 저도 참 예. 어이가 없고 그냥 이 주일 대사가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그럼요. 예, 거기서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그냥 어려운 위치에 있는 그런 대사인데 특명 정권 대사가 참 불안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예. 지금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대사는 자신이 일본어 실력이 훌륭하다, 출중하다는 걸 과시라도 할 요량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사가 그 나라 말을 잘하는 거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네. 못하는 건 좀 문제 있을지 네네. 모르지만 못하더라도 외교관은 그 현지 통역관을 써서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가 것이고 없죠. 예. 오히려 어떻게 제대로 맥을 짚고 따질 거 따지고
얻을 것 얻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말 잘하고 그렇게 번들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아니죠. 그게 제가 본질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 이승만 얘기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예. 그 샌프란시스코 그 강화 조약에 음. 한국 측 대표로 이승만 대통령이 누굴 보냈냐면은 양유찬 예. 대사를 보냈습니다. 양유찬 대사는 주미대사 하셨죠. 예. 양유찬 대사는 아시다시피 일본을 전혀 모르는 산부인과 의사 출신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독립운동할 때 도왔던 분입니다. 근데 그게 참 절묘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을 움직이는 건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일본어를 하는 이 양반 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양유찬 대사가 일본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양유찬 대사가 그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가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감각들이 필요한 거죠. 언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어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참 일본 사람들은 대체로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상으로 영어에 주눅든 사람들이기 중국된 때문에 사람들이 예. 심지어 일본에 가서 음. 제 개인으로 봐도 근데 더듬거리는 일본 영어로 하는 것이 네. 일본 그보다 조금 나은 실력의 일본어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대우를 받을 정도로 네. 일본도 그 컴플렉스가 강하거든요. 그렇지 잘 아시죠. 예, 예, 예. 현지에서 많이 뭐, 보셨을 테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 지금 대사 그리고 그 대사의 실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주재국 내에서 봤을 때 주재국 정부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본국 정부의 그 임명권자 얼마나 가깝냐. 그렇지. 요거랑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뭐 와인 마시면서 파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외교의 아주 작은 일부분인데 얼마만큼 그 주재국 정부의 임명권자 즉 대통령하고 그 가깝냐. 예. 그 김정일 위원장이 죽었을 때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극비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4-5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주중 북한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그 주중 대사의 그 위치가 그러겠죠. 그만큼 그 이 조선노동당 내에서 중요한 위치라는 게 거기서 드러났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극비리 아직 이제 밝혀지기 전에 그런 거 보면 이제 외교관이 그만큼 뭐 이제 이 주재국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한테 한마디 하면은 즉시 상대 측 본국의 그 국가 원수나 지금 정치권의 최고 정치 권력자하고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 그때 그 사람이 이미 실력이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뭐 저기 박철희 주일대사가 얼마만큼 지금 본국 정부하고 연결이 되는지 저는 그걸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런 상태와 이런 거에 대한 변명이라고 하는 게 겨우 상대국 예우 차원 예우라고 하는 건 자기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폄훼하지 않으면 된 겁니다. 예. 그렇죠. 얼마나 그 외교관들 지난번에 주한 중국 대사도 그랬지만 예민하고 그 상대방을 프로보킹하는 아주 자극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 외교도 저도 이렇게 외교사를 보다 보면 외교관들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예. 좀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발언들도 하고 전쟁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윤석열 정부 초대 주일대사도 그렇고 지금 주일대사 하시는 분도 그렇고 보면은 뭐 철저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실의 대일관 내지는 한일 외교 속은 일본 그건- 사람 아닙니까? 그 노선에는 완전히 부합하는 부합하는 네. 예, 뭐 대변인이라고 해도 네, 뭐, 다름이 없을 것 뭐 같아요. 어쨌든 이 그래서, 정부가 그런 입장이니까 뭐 그렇게 내보내겠다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한데 예, 그래도 대통령이 이 나라의 오너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냥 국민들의 주권자의 뜻을 따라서 5년 동안 이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국가의 이 어떤 방향과 선정 방향과 너무 다른 역할을 이렇게 수행하려고 하는 대사를 저렇게 놔둘 수 있냐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들 이런 이해해 것들은 주십시오. 예전에 봐도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참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예. 당시에 한승주 주미대사가 나갔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참 그때 한승주 주미대사가 직접 쓰신 글이 있는데 자기는 굉장히 불편했다. 자기를 내보내고 계속 일종의 간섭과 감시를 하더라. 노무현 정부가 그건 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 주미대사들이 쓴 책인데 그걸 보면서 참 어려웠다 생각을 해서 그 뒤에 제가 좀 들은 소리들이 있어요. 예.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왜 저런 분을 그러면
내보냈냐 그랬더니 청와대 당시에 좀 수석 비서관 하시던 분하고 제가 나중에 얘기를 했더니 참 뭐라 그럴까 마음에 찔리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권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요. 영어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참 국민의 뜻을 받들었는데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가 그 이유도 그런데 조금 민주 진영도 조금 실력을 키울 필요가 있긴 합니다. 조금 마음을 넓히고 실력을 키우고 국제화시키고. 근데 그 네. 당시 상황을 보면요. 네, 상황을 보면 예를 들면은 일제 어떻게 36년대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광복이 됐을 때 알다시피 일본은 우리 이 나라 조선 사람들에서는 고등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았고 않았죠. 예. 아주 극소수만 이제 제1고등학교는 뭐 이렇게 제국대학에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예외 없이 신분부터 시작해가지고 7.7파 아니면 네네. 불가능했을 정도로 네네. 말씀 일본을 위한 인재는 소수 키웠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저 면사무소 사원 정도의 그렇죠. 글전에 네. 읽을 정도의 교육을 그럼요, 안 시켰거든요. 그럼. 예.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대나 노무현 시대도 보면은 그 이전까지 박정희 18년, 그 다음에 50, 네. 해서 거의 수십 년 동안 그 정권이 바뀌지 않고 네. 이제 군사 정권이 계속됐는데 나는 그 사람들은 변명이 아니라 현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건 인정합니다. 그걸 키울 나름의 일본이 그걸 박탈해서 네. 우리가 초창기에 고생을 많이 했듯이 전문 인력을 키울 여유도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또 정권이 바뀌면은 예전에 그 정권 쪽 사람이라도 만일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리고 네.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정치적 그 견해는 좀 다를지라도 국가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다면은 뭐 거의 초당적인 의미에서 인재를 영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좋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예. 그 예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성주 같은 분은 뭐 고대 교수도 오래 하셨고 이게 실력이 있는 분이면 틀림없을 텐데 그러나 그분이 그 어떻게 내가 지금 몇 마디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만일에 노무현 정부와의 관계가 불편했다면은 그거는 그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처음에 애초에 잘 못 그 지명했을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필요가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짧은 시간 동안에 예. 뭐 그런 문제들을 뭐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어쨌든간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떠갖고 네. 있다 그러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처음에는 이제 부정했다가 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지금 전방에 이렇게 어떤 전쟁 준비를 해가면서 경의선, 통해선, 철도도 폭파하고 이렇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왜 이렇게 과잉 대응들을 하는지 굉장히 신경이 진짜 날카로워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날카로워져 있는 듯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양쪽 모두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정상적인 대응이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우선 무인기 간 것도 무인고, 예. 아직 우리 쪽에서는 보도를 보면은 보내긴 보냈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갔다고 했을 때 한쪽에서는 또 무슨 북한이 자작극이라는 얘기까지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국방부에서 분명히 부정했을 텐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얘기는 안 보내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야 우리가 모르죠. 네네. 예. 최종 확인 안 되니까. 그러나 예. 어쨌든 간에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따져 보면은 당연히 보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서로 주거리 받거리 했으니까. 그냥 주거리를 이쪽 남쪽이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리고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도 이쪽에서 제대로 대응도 못했잖아요. 또. 그건 정찰 차원에 들어온 거고 이거는 일종의 그 그- 전단 그건 살포니까 일종의 그건 심리전이거든요. 이제 그래 어쨌든 중요한 대북 거는 심리전을 해버린 거죠. 방공망이 이 무인기 뚫렸다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군사적으로는 거의 같은 효과죠. 그렇죠. 네. 그건 그리고 당연히 그런 건데.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저렇게 저는 오히려 북한이 네. 예전에 그 연락사무소로 그렇게 폭파한 것도 좀 쇼킹한 것이었고 네. 그렇게까지 과잉 대응을 할 필요 있나 하는 물론 남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가지고 9.19 선언까지도 하고 이렇게 군사 합의도 하고 굉장히 좋은 말하자면 관계를 맺었는데 그것이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난 이후로 급전직하로 그냥
무너지면서 남북관계 졸지 경색이 돼버렸는데 아마 북한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북한도 굉장히 나름대로 격분하고 충격받았죠. 충격받고 네. 실망했을 텐데 그런 와중에서 그래도 그 문제마저 그 연락사무소라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그 개성공단까지도 가는 그 과정에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북한의 과잉대응도 과잉대응이 문제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렇게밖에 대응을 못했을까? 네. 그때도 이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지금 나오는 후에 그 보도들을 보면 미국 때문에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못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것도 보면은 네. 이거 그 6.15 공동선언 때 2000년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가가지고 말하자면 동해선하고 경의선하고 철도 도로 연결하기로 합의하고 그 뒤에 한 2년에 걸쳐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까지 바로 쫙 이게 그 제대로 안 된 이유는 한 2년 이상 시간을 끈 이유는 그 유엔사 맞아 미국이 계속 틀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북한의 뭐 검정단인가 하는 사람들이 군사봉에서 넘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계속 못마땅해 하고 미적미적하는 바람에 그때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연합뉴스하고 이제 그 문제 삼아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보도하고 막 여론이 그때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는 시절이니까 왜 그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전체 흐름을 갖다 바꾸려고 그러느냐 나는 비난들이 있으니까 미군이 물러났어요. 그 전에 그 여중생 그때 무슨 그 장갑차에 깔려가지고 사망하는 거. 그 미국에 대한 약간 인식도 안 좋고 해가지고 아마 미국이 그래서 물러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때 말하자면 그때도 그렇고 유엔사 내지는 미국은 남북 관계가 그렇게 호전되는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건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연하죠. 그 이번에 이것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유엔사나 미국이 그렇게 바라던 바를 미국 손도 안 떼고 한국 남북한이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북한이 자진해서 폭파하는 바람에 완전히 손석지한 거라고 유엔사하고 그건 결과적으로 봐도 어리석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인기를 보냈다는 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안 보냈다는 건 아니라는 게 아직 확인된 건데 만약 갔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은 그 무인기가 잠시 정찰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전단을 뿌렸다 이런 얘기들은 뭔가 이미 긴장이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시작한 거 알고 아닙니까?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노리고는 게 있겠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겠죠. 예, 당연히. 정치적으로. 당연히 그렇겠죠. 예. 아니 뭐 이쪽 기본 자세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뭐 우리 보수 우파라고 할까 이쪽 세력의 기본 자세는 북한을 남쪽 주도로 통일의 일종의 흡수 통일인데요. 흡수 통일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든 북한 내부 내정을 교란시켜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하나의 전략이기도 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전에 서로 풍선 날리기 하면서 이쪽에서 물론 그 주체는 그 탈북민이 많았지만 뭐 무수히 날리 보냈잖아요. 네, 여기서 많이 보내니까 전문적인 얘기 아닌가 합니까? 그렇죠. 북한이 그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일도 쏘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다고 거잖아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보냈잖아요. 보냈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 시점에서 보면 윤석열 정권 내에서의 이런 대북 정책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뭐 전단 날린 게 아니라 이게 뭐 평양 상공 특히 노동당 청사위에서까지 날렸다는 거는 상대방의 아주 특히 적대적 상대방의 아주 좀 패부를 자극하겠다는 소리인데 이런 데는 뭔가 지금의 국내 정치적 상황과 연결돼 있는 게 아닌가.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최악의 경우는 이건 말하자면은 국지전이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전쟁 상황으로까지 가는 것이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긴 하지만. 바라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배짱이 좋을까? 이건 조금 시제말로. 근데 요새 군이 너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보면요. 그게요. 뭐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 국회에서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게 좀 아나무 일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거기에 이제 그런 인사를 썼으니까 거기 가서 미적대다가는 불효령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출세에도 지장이, 승진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승진에 지장이 있고. 당연히 뭐 그런 제스처를 취할 텐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하나회 해산하고 뭐 어쨌든 그 뒤에 또 무슨 전조세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두 대통령이 어쨌든 실행을 받고 그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움직여서 권력을 어떻게 하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굉장히 위험한 엄청난 일이지만 도박이죠. 네. 그건 그 국가를 위해서도 굉장히 큰 도박이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위해서도 제가 도박. 이제 배짱을 얘기한 이유는 글쎄 우리나라 군부 중에서 그걸 자기 목숨을 걸고 혹은 자기 가문을 걸고 정말 결행할 그게 그건 있을까? 모르는 문제들인 모르죠. 게요. 왜냐하면 군인들의 존재 정체성, 존재 확인은 결국은 어떤 안보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지금 군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일까요? 아니에요. 전쟁은 구조조정입니다. 뭐, 구조조정. 지금 우리나라 육군에만 해도 장군이 미군보다 조금 적은 정도로 있습니다. 이게 전두환, 뭐 박정희 이때 이제 군인들을 한쪽으로는 이제 굉장히 통제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당근이죠. 그래서 별을 많이 달아줘 갖고 미군 장군이 제가 알기로 한 410명 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육군에만 장군이 한 360명 정도.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도거든요. 근데 양쪽 군의 그 미군과 한국군의 그 어떤 전력 차이 그리고 이런 걸 보면 병력 차이를 봐도 그 장군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 괜찮죠. 그 저기 계속 그러고 장군만 하면서 군대 하려고 하면 저도 지금 군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교에서 이 정치인이 군을 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평화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군인들 요즘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은 이 군 수뇌부들 중에 일부를 보면요 자신들의 그 정체성 확인을 위해서 뭐 거의 그 자기 계파 보스처럼 그 대통령한테도 거의 들이받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평소에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심리 구조를 봤을 때 이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는 장담 못하죠. 장담 못하죠. 지금 뭐 우리가 뭐. 저번에 다뤘듯이 태국 같은 예를 보면 군인들이 사실은 그 국가를 망치는 건데 네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또 좀 믿는 구석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태국이나 일본하고 달리 우리가 이 민주화를 쟁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힘이란 걸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고 그리고 결국 대통령들 감옥에까지 보내기로 했는데 말하자면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게 그저 주어진 게 아니고 적어도 6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민중이라고 그럴까 일반 유권자들이 그 쟁취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섣불리 군대를 동원한다거나 아 저기 구테타요? 예. 아 그 말씀은 아니고 그 말씀 아니고 군대가 어떤 영향력. 정권의 특별한 위임을 받아서 뭔가 이 남북 관계를 필요해서 한반도 문제 또 그 북풍 국내 차원에서 뭔가의 말이죠. 안보적 위기를 생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뭐 정도로 고민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 군부 부테타는 휴대폰 때문에 안 된대. 저번에 어떤 육군 소장 그 예편하신 분이 그랬어. 예전하고 달리 첫째는 휴대폰이 있고 두 번째는 길이 막힌대요. 전방에서 뒤로 길이 막히고 두 번째 동네 사람들이 다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테타 말씀이 아니라 무언가 그 정도는 지금 충분히 알겠죠. 그런 식의 그 어떤 안보 위기 그리고 경색된 전국 상황을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저도 우려가 있다는 말씀. 예. 지금 하는 모습 보면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쳤듯이 네. 그 문민 통제라는 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안고 있으니까. 있고요. 네. 국민의 그 대표기관 앞에서 아주 그냥 윽박 지르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거는 어떤 정치적 통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 있잖아요. 6.25가 없었으면 5.16이 있을 수 없다고. 예. 결국 6.25 때 군의 힘이 강해졌고 그래서 그렇죠. 5.16이 생겼고 또 5.18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이제 문민 통제가 강화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번 민주정부가 들어왔는데도 그 문민 통제를 해야 될 그 국방부 장관이 계속 군에서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네네. 모르지만 그건 미국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니 음. 그 조승열 박사도 얘기했지만 독도 문제에 있어서 네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미군이 있다는 갖고 거예요. 있다. 아니 이런 말이 됩니까? 그리고 네네. 그
외국 군대가 수도 한복판에 이렇게 진을 치고 네네, 있고 진을 치고 있고. 작전 통제권도 갖고 있고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저번에 또 얘기했듯이 올 말에 미일 그 군지 통합을 하거든요. 네네. 그 일본은 통합군 사령부 만들고 주일 미군은 약간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진 그러니까 어떤 하와이 작전 사령부를 만들잖아요. 예, 작전 사령부 만들죠. 우리도 지금 포함- 네네. 전시사령부를 만들었거든요. 또 네. 세계를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그걸 지휘하고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문민보다는 군인들 움직이기가 훨씬 좋잖아요. 좋긴 하죠. 명령실적에서. 아, 또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은 사실은 미군은 내가 볼 때는 문민 통치 바르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예. 예, 미국은 그렇겠죠. 미국은 뭐 그렇죠. 남미에서도 그랬지만은 그러니까요. 한국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예, 저기 예. 남미에서 보면 어떻게라도 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이렇게 다시 셋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국에서도 계속 시도를 했는데 이제 전두환 이후에 이제 국민의 어떤 힘으로 그렇게 그렇죠. 국민의힘이네요.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으로 지금 국힘당 말고 네, 국힘당 말 국민의힘 정말 그 어떤 아, 국민의 예. 뜻으로 여기까지 민주화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 면들은 근데 하여튼 그런 측면들이 빨리 좀 정상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맞습니다. 국민들을 힘으로 문민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방장관이 거꾸로 그 군을 대변하는 지금 황당한 일이 그건 마찬가지죠. 뭐 지금 법무장관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 민정수석하고 저 법무장관은 그 검찰에서 나가면 안 돼요. 검찰을 통제하는 역할이 법무장관인데 그 사람이 검찰의 입장에서 대통령부터 그러니 뭐. 대통령부터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참 안타까운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지금 보니까 젤렌스키 말에 의하면은 북한군이 1만 명 정도가 지금 파병을 한다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그게? 또 막 지금 확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10,000명 소리 있고 3,000명이 저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서 훈련받고 있다는 얘기도 네. 있고. 아니, 그다음에 저게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닌데요. 확인을 떠나서 이게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지난 8월입니까? 어때 그 뭡니까? 그 러시아군 우크라이나에 있는 도네츠크 네. 그 점령지에서 그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인가 폭탄 투하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게 북한군으로 보이는 북한 장교 6명이 죽었다는 보도가 나갔어요. 보도가 나갔어. 예, 보이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일종의 어떤 그런 주장들이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보도한 게 우크라이나 매체예요. 예. 그래서 어느 것도 하나 완전히 마지막까지 확인된 건 근데 없습니다. 없다. 예. 그런데 이제 북한하고 지금 북한이 저 러시아 쪽에 포탄하고 이게 제공하고 대신에 원유라든가 자원을 얻는다는 그래서 미락 관계가 있다는 의심들이 많고 서방에서도 계속 그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그 사건이 터지니까 그걸 모두 다 그쪽 혐의로 네. 북한이 갔을 거다. 거래하고 있다. 북한 장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단정하다시피 하잖아요.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아직 하나 또 확인된 것도 없고 아, 북한이 그렇다라고 시인한 적도 없고 10,000명이 그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군사 고문단 정도가 아니라 실제 병력이 투입된다는 건 그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 이거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요. 대리전에서 북한이 이제 드디어 이제 링으로 올라온다는 소리인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저는 저는 북한이 그걸 받아들일 리도 없고 그러니까요. 예, 그 사람이 그 목숨이 그 엄청나게 달리는데 목숨뿐만 아니라 지금 그 모두 이런 정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젤렌스키 그리고 참 아니 남의 전쟁에 왜 그 가서 예전에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도 오점에 있잖아요. 네. 베트남 파병. 아 그렇죠. 그건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예, 거기 가서 네. 뭐 거의 우리도 한 젊은 사람들 한 5,000명이 죽고 5천 명, 예. 총뭐연 인원 지금 50만이 파병됐다고 파병됐죠, 그러는데,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베트남 사람들이 물론 이제 양국 간의 관계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 작가들이나 역사가들 중에는 그 용납 못하는 사람들 아 있잖아요. 그럼요. 만날 때마다 사과합니다. 저는. 그리고 거기에 만날 대해서 때마다. 우리 정부 흔쾌히 그 사실 인정하고 네. 지금 제대로 배상하지도 않잖아요. 네네. 저번에 재판에서 그 배상하라고 나온데도 우리 네네. 정부는 그거 안 하겠다고 그러고 네. 그런 역사가 있는데 맞아요. 북한이 네. 그게 한다고 섣불리 그렇게 네.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건 맞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북한이 정말 갔다면은 다시 봐야 되겠지만 네네. 뭐 그게 지금 그 반대 급부로 이걸 우리가 간간히 얘기해왔지만 남북한이 어떤 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에 우리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심해야 됩니다. 의심이 계속 있어 큰일 왔잖아요. 납니다. 예.
예.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고 베트남 전쟁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참전한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그렇죠. 뭐 그럼 20살 나이에 가라고 가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럼요. 그게 가는 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간 분들도 그렇죠. 있는데 그 이제 그 어떤 그 시대의 정책 예. 결정자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뭐 거기 그렇죠. 가서 참 얼마나 공포에 시달리셨겠어요. 그분들을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 젤렌스키 못 믿습니다. 전 예. 믿고요. 제렌스키는 네, 지금 뭐 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치 상황도 지금 별로 좋지 네네. 않고. 예.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 인조 때 왜 이괄의 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괄의 난 당시의 기록을 보면 정말 어떻게 양쪽이 저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양쪽 다 명분이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왔던 이괄이나 막았던 정충신이나 예. 정말 나는 충신이고 저쪽이 역적이라고 하는데 양쪽 얘기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괄의 난 때문에 평안도 지역의 방위선이 무너지면서 나름대로 청해 침략을 예측하고 대비했던 모든 병력과 그 다음에 방어선이 무너지고 청태종의 침략을 너무 쉽게 우리가 용인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기시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맞습니다. 이게 저 되풀이되는지 되는 게 아닌지 참 걱정됩니다. 저 얼마 네네. 전에 며칠 전에 저기 공수산성에 갔다 왔는데 공산성에 갔다 예, 왔는데 예. 공산성이 바로 이갈라 때 인조가 그쪽을 비신했어요. 네. 한 뭐 며칠 있었다 그랬는데 특히 광해군 이후에 그 저 대청 정책이라든가 뭐 아, 네. 대행 정책에서 정말 뭐 그 광해군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그 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외 정책이 있었을 만큼은 인조는 정말 네. 형편없는 정책이었잖아요. 네. 하여튼 요 문제를 보고 볼 때 참 인간사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참 이괄의 난이 결국은 이제 병자호란 때의 그런 국가적 수치로 연결되는 이런 코즈 이펙트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그 말씀을 조금 더 해보시죠. 이게 아이고, 지금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그런데 여기 지금 조금 아까 올린 게 이게 끝나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튼 사실 에디터님께서는 또 역사를 전공하셔갖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중요한 문제 외교적 현안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고 또 한 주 동안 있었던 중요한 외교 현안과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교신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되는 거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 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